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정치 현안 속에서 엑기스만 한번 뽑아서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 그리고 장철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번 두 개로 요약을 해보죠. 오늘 있을 결심 공판,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당이 특히 요즘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죠. 각 당이 처한 상황과 함께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구형조차 이렇게 힘듭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직위원이잖아요. 아니 저도 기자 생활 꽤 했지만 결심 공판이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네. 무슨 침대 축구에 빗대서 침대 변론이다 뭐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자, 두 분 먼저 공통 질문 던지고 시작할게요. 오늘 구형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뭐 모든 상황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고 오셨고, 특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그 재판 지연됐을 그 상황에서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띄우면서 김용현 변호인들을 격려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사실 거기에 끌려갔던 것이 직연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시간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계획이란 것은 구형이 미뤄지고 그러면 선고가 미뤄지고 그러면 2월 법원 인사이동까지 뭐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부활을 바라고 있다고 검찰청 앞에 수십 개의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직영 판사도 그렇고 윤석열 뭐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나 이게 재판을 코미디로 만드는 데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코미디가 하나도 재미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이게- 지기현 재판장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이 엄청난 우리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 재판을 이렇게까지 희화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정신 나간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꾸준히 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뭐 어떻게 보면 연기되어서 또 다시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 자체도 오늘까지도 그 코미디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기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인 예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이 완전한 비상식적인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이런 종류의 이 희극을 반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역사적인 평가가 정말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까지 지연시키는 거는 직위원 재판부는 정말로 이미도 국민적인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있나라는 그런 답답함이 드네요. 아까 일부에서도 좀 다뤄졌지만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일당의 애초에 우리가 목격했던 모든 정황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서들이 파괴될 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목적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했었던 여러 권력기관들이 그 파괴 행위를 도왔거든요. 네네. 뭐 사법부에서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직위원 재판부였던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직 그 시스템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시는 순간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불행한 예상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가슴만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결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어제 좀 약간이 아니죠.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실제 현실에서 구현할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 법안이 이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제2의 검찰 아니냐 이렇게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쏟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이게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이라 저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검찰의 표지가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근거는 뭐죠? 뭐 지금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종의 이원화 이슈들도 그렇고 중수청장을 검찰 출신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들도 그렇고 실제로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것들도 정리를 이번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실제로 그냥 이 법무부 장관 밑에서 이제 행안부로 옮겼을 뿐이지 그냥 검찰이 거의 그대로 중수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의심들이 드는 그런 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법사위에서도 이제 몇 분이 지적하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이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고 실제로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검찰 개혁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안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저도 어저께 이제 입법 예고안을 뭐 저야 뭐 사실 이 검찰개혁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펴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건 표지가리 아니야라고 의심하시고 생각하실 만한 충분한 좀 근거가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이제 이후에 뭐 당정 협의 과정에서 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의심들이 확실히 들지 않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명확하게 살아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조금 더 이 논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의원은 제게 전화해서 국민의힘이냐 무슨 당명 교체냐 이 말까지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혁의 취지가 검찰 기득권을 해체시키라는 건데요. 기득권이 해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사실 이 정부를 만들고 검찰 권력의 검찰 독재 가장 큰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준 것이 죽지 않게 살려준 것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요구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고 검찰이 망친 나라를 살리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불씨를 살려두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작은 불씨라도 남겨두면 다시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부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의 의원이신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당에서는 정부와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권, 수사권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저도 동의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은 기존의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 의원들의 이견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들도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저희 좀 젊은 의원들도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돼서는 조금 더 원칙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명확하게 또 이루어지고 이 중수청에 대한 통제도 훨씬 더 이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뭐 같이 이제 뭐 기자회견문도 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내에서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한 부분도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공소청이든 이 기존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이제 없애놓는다라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지금 중수청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기존의 어떤 이 검찰이 과거의 검찰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당내에서도 이제 아마 법사위 중심으로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겠지만 훨씬 더 적극적인 내부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 안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냐, 이 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당에서도 공감대를 한꺼번에 못 얻을 만큼 그런 안이 나왔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진보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며, 물론 여기는 보안수사권 문제도 같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보십니까? 뭐 명확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누가 봐도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인데 그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사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나치다. 현직 검사들의 전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도려내는 수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개혁의 취지, 우리 국민적 요구를 받아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여당에서도 계속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하셨어요. 정청래 지도부 출발할 때부터 그러셨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됐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 이미 본격적인 선거 네네. 시즌 다가왔죠. 그러다 보면 정치 뉴스도 그렇고 국민적 관심도 전부 선거로 빨려 들어가게 돼서 이런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보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검찰의 어떤 권력층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작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검찰청 문 닫을 때까지 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개혁이 중요하고 빠르게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것들을 뒤로 밀어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끌 문제 아니다. 정청래 대표님께도 전 좀 어제 이제 자당 소속 의원들께 항구령 내리셨는데 장철임 의원님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들 핑계로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말씀 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함구령이 내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검찰개혁 이슈를 저희가 하루 이틀 토론해 왔던 것들도 아니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이 상황으로 가는 거는 저희 당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너무 이제 이 입법 예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분란이 너무나 커지고 하는 것들은 뭐 지도부 입장에서 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이 정책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빨리 쏟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나 아니면 모종의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 아니면 검찰을 조금이라도 버티려는 그런 이 의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이번에 검찰개혁의 완성은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또 역사적으로도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저희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낼 거고, 당장 어제 뭐 여러 의원들이 뭐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네네.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인데 이것이 과연 함구령으로 막아야 될 문제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랜 기간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은 군림하다가 결국은 적폐가 된 검찰이지 않습니까? 모 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검찰개혁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재명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과연 이렇게 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길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화살도 있던데 혹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의도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원래 이 안을 만들고 조율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일종의 자문기구가 또 있어요. 그런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과 자문기구에서 안을 만들 게 지금 이 뭔가 밖으로 보여지는 절차인데, 그렇게 된 게 맞아? 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실제 안이랑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법사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법사위가 아니라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이 약간 일종의 왜곡되고 원래 기존 검찰 출신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누구들이 좀 역할을 한 게 아니야라는 일종의 여의도 루머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 것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당에서 진짜로 이 우리 민주주의와 역사에 책임을 지고 이 논의 과정도 끌어나가고 이 안이 형성되는 과정도 끌어나가야 저희가 이게 역사에 죄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로 뭐 보훈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정말 당에서 정부에서 빨리 차단하고 저희 당에서 이제 정말로 명확한 이 책임을 가지고 이 논의를 끌어가는 것이 맞다. 법사위 안에서도 사실 이게 논의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안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대표님. 민주당을 좀 공격해야 될 차례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 그리고 강선호 의원 논란 뭐 물론 앞서서 장경태 의원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진보당은 좀 더 깊숙하게 봐줬으면 하는 문제가 이 거대 그 두 당이죠. 거대 양당이 결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진 지역 의원 위원장 원내든 원외든 이분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공천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가인 현금이 오간다. 정말 저는 끊어진 얘기인 줄로 알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민주당에서만큼은 이러한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이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 네, 일단 견제받지 않는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사례들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죠. 네네. 불과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뭐 처벌을 받고 의원직 내려놓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뭐 휴먼 에러 이런 표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명백한 시스템 에러 그리고 이것이 단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 개혁의 과제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김병기 의원이 뭐 그 당을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뭐 저희한테 별로 관심사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에 부담을 주는지 마는지 이건 네네. 관심사가 아니고 오히려 13가지 의혹 정도가 확인됐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분이 왜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갔을까를 보면 당이든 무엇이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을 거라는 기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운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임기 마치기 직전에서야 뭐 재판이 끝나거나 이런 사례들도 네네. 많았었던 거죠.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어떤 사법 처벌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쁜 선례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도려낼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가동될 텐데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주로 지구당 법제화 문제 네네네. 강조하시던데 이런 사소한 것에 목맬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정치 개혁, 국회 개혁, 권력 개혁에 대한 관점에서 정개특위 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이 철회 못하면 본인이라도 사퇴하라고 곳곳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고자 했었던 그 통합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혜원 후보자를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온 국민이 굉장히 피곤할 정도로 봤는데 이것 역시 왜 계속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 의원님. 네. 동료 또는 선배 의원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그래서 불편해서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도 짚고 넘어가셔야 할 대목입니다. 저희가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종류의 논란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급작스럽긴 해요. 뭐 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일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거의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뭐 공천원금이나 이런 종류의 부정부패 이슈들이 꽤 있었지만 워낙 이 세상이 빨리 변했고 정치도 꽤 많이 돈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굉장히 이제 놀랐는데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형사처벌을 하면 이게 없어지나? 지금도 사실 형사처벌이 약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의 부분도 문제입니까? 있어서.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물론 있는 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험지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초선 의원이 됐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저희 지역은 정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네. 결국 사람이 바뀌면 지역이 변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들이 분명히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정말로 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진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많은 좀 유망한 선출직 신인들 뭐 저는 이제 보좌관 출신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이 지역 정치에 많이 투입되고 오히려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빨리 밀어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시스템적으로 바닥부터의 정치 개혁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좀 나았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저도 많이 이번 사안들을 통해서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결국 사람의 측면과 시스템 측면은 우리가 다 반성적으로 볼 수밖에 네네. 없고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 당에서도 뭐 지방선거도 또 코앞이니만큼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대책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부터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저도 정치를 바꿔나가야 되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치 자체를 바꿔나가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이번에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윤리심판원이 이제 제명을 의결했고요. 이것이 이제 최고위와 이제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징계 시효를 주장을 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그래서 당규에 위반된다. 지금 이런데 당내 의원들의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당내 여론은 외부적으로 표출된 여론들이 많잖아요. 좀 네네. 당을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네. 선당 후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 지도부도 일종의 참 이게 절차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약간 구두로 좀 이렇게 탈당 권유를 저희가 이제 원래 당내의 징계에 있는 탈당 권고가 아닌 선제적 구두 탈당 권고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뭐 절차적으로 맞는 거는 아닌데 그만큼 당은 그래도 이 당을 위해서 지금 워낙 많은 논란이 있긴 하니까 조금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만큼 어제의 그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그 어떻게 맥락에서 보면 어쩔 수 없었던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내 절차들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원칙적인 좀 엄정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야만 당이 더 이상 좀 상처받지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더 확인해 나가고 이후에 이 일종의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다 당은 원칙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최고위든 뭐 의총이든 이런 부분들도 뭐 정해져 있는 결론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지 제가 한 자, 가지 더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사실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1년 동안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정치요금 같은 경우도 그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천원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까 의아한 사람들도 어쨌든 공천을 받기만 하면 손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뭐 드러났던 여러 그 비위들도 보면 헌금 문제만이 아니라 보좌진 갑질 문제 같은 거 다 같이 얽혀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은 그런 이제 돈과 관련한 비위가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도 자질 문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거론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 저는 같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왜 계속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고 왜 계속 당선이 되는가.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의 미스테리였었던 거죠. 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룰을 만든 양당 중심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 에러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정치 개혁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정치 개혁을 유지시켜주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민주당 하나 짚고 이제 진보당에 좀 질문 좀 할 게 있어서 자, 장 의원님 네. 보좌관 출신이시죠? 네. 처음에 촉발됐던 강선우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했을 때에 보좌진과의 문제가 있었고 그 갑질 논란이 이제 나중에 당 지도부가 그때는 전당대회가 한창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동지란 것은 비가 올 때 우산도 같이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보협이라 불리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들고 나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한번 보시죠. 물론 예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쪽 역시 보좌진 문제.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폭로하고 있는 주체가 다 보좌진이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그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좌진을 그냥 업무적으로만 가령 돌린다고 친다면 지난 아마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보셨겠지만 솔직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 본청 안에서는 보좌진들이 막아줬단 말이죠. 이것은 동지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보좌관 관계는 그냥 직장 상사 뭐 이런 개념은 아니긴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그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동지의 개념이고 저도 그냥 돈 벌려고 보좌관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정말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내 삶을 여기에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좌관 일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과 아예 상관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노동량과 정말 모든 삶을 다 투입한 헌신들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일종의 대우, 그만큼의 존경, 존중을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그냥 갑질을 하지 말자라는 거를 넘어서 네네네. 정말 동지로서 존중. 정말 우리가 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는 같은 일종의 전우와 전사들로서 그만큼의 존경을 해주고 있나?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종의 직장 내 문화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가치를 같이 실현하는 정말 가족과 식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의원 보좌관 관계에 새로운 어떤 원칙과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 네. 새로운 전우애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었고 네네. 제가 좀 게을렀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보좌관하다 또 의원 되고 또 의원 된 적도 이제 몇 년 됐다고 약간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많이 까먹고 있지 않았나. 더 많은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갑질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극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 보좌관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진짜로 제가 보좌관 출신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제가 정치를 한다라고 안 하고 정치를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 네네. 정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좌관들도. 그래서 정말로 저부터도 그런 이 문화와 존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녹음이 일상화된 정치가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예전에 방에 찾아가면 다들 식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음식을 같이 한 입으로서 먹는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것이 과연 식구의 의미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보다. 한숨을 쉬시죠. 아닙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지 양당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사회개혁 방향 그리고 이념, 노동, 환경 등등 해서 진보적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과정을 보면 지금 진보가 서고 있는 자리는 과연 있는지
제시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과거 뭐 스타들 몇 분 계셨지만 그때와 반추해 보면 진보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진보 정치 스타들이 배출됐던 게 2004년입니다. 17대 국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민주노동당이 첫 국회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때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무상급식 이런 정책들도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라고 물으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민주당 정권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수용이 되어서 그 사이에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복지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많이 확장되었고 네네. 진보 정치가 주장하던 바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상태가 와서 이제는 과거의 문법 그대로 주장을 하면 전혀 새롭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격변을 지난해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선 전부터 중도 보수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지금도 대통령은 크게 통합하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이번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지난 8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누렸던 국민의힘이 정말 큰 국민적 심판을 받고 존폐 위기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이제 진보 정치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계속 얘기됐던 대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서의 역할을 크게 차지한다면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진보의 역할,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했었던 네네. 상식적인 정치, 네. 이것을 복원하는 보다 용기 있는 진취적인 이야기를 이제 진보 정치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대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이시니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 어디이며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대라든지 가령 예전에 했던 민주 단일 후보 이렇게 했었죠. 후보 단일 전략 이런 것도 유효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진보 정치가 그래도 제일 좀 잘 나갔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노동자 밀집 지역 울산이죠. 네. 지금도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구청장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김종훈 구청장이 울산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삼성구청장 할 수도 있었지만 진보 정치 2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때가 됐다라고 이런 시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내서 울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그리고 기초단체장들까지 역대급으로 배출해 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가 12.3 이후 첫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미니총선 뭐 방불케 한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당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바뀌는 당명이 마지막 당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손잡고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했었던 정당들의 또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다수 지역에서 치러지는데 대표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대표,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